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보고 넘어가는 거 있죠.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 꼭 갖고 계시고, 함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로코코 시대 미술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로코코 시대는요, 18세기예요. 18세기. 18세기면요. 1700년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전에 바로크 시대는 1600년대인 17세기였고 로코코 시대는 18세기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로코코 시대는요. 귀족 취향의 향락 문화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일단은 로코코 시대의 미술을 알아볼 때 루이 14세를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이 14세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본인 진짜 머리가 아니고 가발인데요. 이 당시에는 가발을 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어쨌거나 루이 14세 이렇게 생겼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요 키가 좀 작아가지고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힐을, 밑에 보시면 하이힐 신고 있죠.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루이 14세가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굉장히 파급력이 셌던 거죠. 요즘 날로 따지면 셀럽들 있죠, 셀럽들. 요즘 셀럽들이 막 예쁜 옷들, 신발들 이런 거 입고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 본받고 싶고 그 사람 따라하고 싶고, 나도 저걸 입으면 예뻐 보이지 않을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이 14세가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였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도 불리웠어요. 태양왕. 여러분들 맨 처음에 서양 미술사 배울 때 이집트 파라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이집트 파라오 어느 정도의 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얘기 여러분들이 잘 해준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집트 파라오는요 거의 신격이었죠. 신처럼 여겨졌던 게 이집트 파라오였는데, 이집트 파라오 이후 가장 강력한 왕권을 누렸던 왕이 바로 루이 14세였어요. 그만큼 왕권이 진짜 셌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프랑스가 굉장히 국력도 강력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복종시키게 만든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지문국 국가다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문국 국가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본인이 국가랑 맞먹는다, 거의 국가급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건 맞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급인가요? 완전?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대신할 수는 없죠. 오늘날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나는 국가 자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했는데도 그 누구도 루이 14세한테 반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들 베르사유 궁전 들어본 적 있죠?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권력과 사치의 극치를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1715년 9월 1일에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라는 말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76, 그러니까 76세의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루이 14세는 이렇게 강력한 왕이었었고 그 사치 어느 정도였냐?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르사유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궁전인데, 지금 아래 보이는 것이 베르사유 궁전의 외관이에요. 외관에서 볼 때부터 벌써 이런 조각상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장식품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죠. 일단은 장식적인 게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이 외관에서부터 딱 느껴지고요. 그 안을 살펴보면요, 거울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울방. 거울방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이 느껴질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도 천정 하나 이런 기둥들, 장식들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사치를 많이 부렸던 루이 14세였는데, 루이 14세가 또 잘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잘못을 했었냐 하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이 14세 앞에 나타난 주불 페르시아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루이 14세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이 14세 주변으로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죠. 아주 바글바글 꽉 차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고 어떤 잘못을 했었냐 하면요, 루이 14세는 하루 일상을 모든 대신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모든 대신들이 꼭 참여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을 해서 행사를 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국가 행사 수준이 모든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이요, 그들의 자유, 모든 것을 억압받았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거죠. 대신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루이 14세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됐고, 루이 14세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렇게 모든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게 그 당시 대신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현재 남자친구나 미래, 아니 또는 과거의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을 막 구속해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보고하길 바라고, 남자친구가 부를 때는 꼭 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남자친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앗아가는 사람인데 좋을 것 같나요? 네, 물론 개인 취향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렇게 나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이라면 보통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는데, 그 당시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던 이 루이 14세, 너무 별로 싫어했던 거죠. 너무 안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76살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을 당시에 대신들 과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처럼 대신들은요, 루이 14세가 사망한 이후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면서 루이 14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곁에서 숨을 죽이며 살던 귀족들이 자유의 시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시간을 찾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신났던 거예요. 와, 드디어 자유다 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 둘 떠나게 되고, 자유를 억압받았을 때 못했던 그 못다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저택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 집을 꾸밀 미술품들을 필요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요, 장 프랑스와 드 트로이라는 사람이 그린 살롱에서 몰리에르를 읽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귀족들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335 모이면서 사교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기 시작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다가 저택도 짓고 그 저택을 그냥 저택만 짓는다고 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 안에 내 인테리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베르사유 궁전들처럼 거기 안을 꾸밀 미술품들이 그래서 필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미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맞아요. 오늘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 로코코 미술이었던 거죠. 로코코 미술. 로코코 미술이 바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로코코 미술은요, 로카이유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비롯됩니다. 이 로카이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조개 장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개 장식. 우리 여러분들 바로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수업을 열심히 들었나 봐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대답이 떠오른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크라는 단어는요,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너무 그림을 생동감 넘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게 기괴하다고 느껴져서 일그러진 진주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걸 바로크라고 불렀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코코는 조개 장식에서 비롯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로카이유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로카이유예요. 로카이유. 딱 보면 느껴지죠. 왼쪽 오른쪽 거 보면은 이게 조개는 아닌데 조개의 형태, 조개의 무늬의 모티브를 따와서 장식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로카이유였던 거였죠. 그리고 이 로카이유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됐었고 곡선적이고 화려한 장식적 그림을 바로 로코코 미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이해가 되셨죠? 자, 로코코 미술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토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제르생의 간판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제르생은 와토의 친구였던 갤러리 사장님인데요. 그 제르생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던 갤러리의 모습을 포착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면은 판매원이 여기 귀족들한테 이 거울 보면요 미안해요. 이 거울을 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질 거고 이거 장식성이 뛰어나서 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이거 꼭 사세요 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여기 그 옆을 보면은 그림을 관찰하는 귀족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거 그림 우리 집에 사다 놓으면 예뻐 보일까? 좀 있어 보일까? 화려하려나? 멋있으려나? 라고 관람을 하고 있고요. 구매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왼쪽 편을 보면은 이미 구매 결정을 했어요. 여기 귀족들이 나 이거 살 거니까 이거 빨리 포장 좀 해서 우리 집 갖다 놔줘요 하고 일꾼들을 시키고 있죠. 일꾼들이 박스에다가 그림을 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갤러리에 가서 많은 미술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로 로코코 미술이었다, 로코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토가 또 그린 작품인데 키테라 섬의 순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요. 이 화풍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은 귀족들이고요. 귀족들이 이렇게 한 쌍 한 쌍 커플로 모여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 로코코 미술이었다. 그리고 와토의 또 상젤리제라는 작품. 이렇게 귀족들이 들판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리고 프랑스와 부셰라는 사람이 그린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인데 귀족의 모습, 귀족 부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화풍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장오노레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맞았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죠? 여러분들 영화 겨울왕국 기억하시죠? 애니메이션. 거기에서 안나가
안나 맞나? 안나가 이 그네 타는 장면이고 이 그림 자체가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다고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림, 로코코 미술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그 겨울왕국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왕국에 나왔었던 그림, 그게 바로 로코코 양식의 그림이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앞서 봤던 이 작품들과 이 그네라는 작품을 봤을 때 여러분들 로코코 미술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앞에 쭉 이렇게 작품들을 봤잖아. 부시의 작품, 와트의 작품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프라고나르의 작품까지 봤는데 로코코 미술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딱 느껴지는 감각이 있죠. 그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 음, 일단 로코코 미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1700년대 초부터 1760년대에 걸쳐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장식성이 강한 미술이 바로 로코코 미술이었죠. 그리고 세간에서는요,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밝고 섬세하고 경쾌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즐겁고 화려하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감미롭고 우아한 느낌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는 그저 좋은 말만 다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화려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든다 라는 것이 굉장히 공통적인 느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그네, 그리고 이 부인 초상, 그리고 상젤리제, 히테라 섬의 순례,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어때요? 부드럽고 온화하면서도 또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아주 잘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바로크 시대의 미술, 루벤스주의와 푸생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루벤스주의가 선보다 색채를 강조해서 풍부하고 감각적인 색감의 묘사를 중시했던 그런 화풍이었고, 그리고 푸생주의는 색채보다는 선을 강조해서 철저한 소묘를 바탕으로 견고한 선의 묘사를 중시했던 게 푸생주의라고 우리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로코코 미술은 바로크 미술의 루벤스주의와 푸생주의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루벤스주의와 푸생주의 중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딱 그림 아까 봤을 때 딱 느껴졌죠. 지금 잘 떠올린 것처럼 바로 루벤스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코코 미술은요, 루벤스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어때요? 이 푸생주의 그림보다 이 루벤스주의의 그림과 좀 닮지 않았나요? 그쵸? 느껴지시죠? 선보다는 색채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고 장식적이면서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렸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푸생은 조금 차분하면서도 선적인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루벤스주의의 그림이 영향을 준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여러분들 주요 소비 대상이 귀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고, 귀족들이 원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귀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림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건축, 건물을 꾸밀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그림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푸생주의보다는 루벤스주의의 화풍이 유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귀족 취향, 귀족의 입맛에 맞는 그림들이 탄생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루벤스주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루벤스주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풍부하고 화려하면서 감각적인 색감과 섬세하고 우아한 관능적인 화풍이 유행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루벤스주의가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코코 미술이 루벤스주의에게 영향받고, 그리고 그것이 특징이 된 것이 바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코코 미술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분들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바로크 미술은요, 키아로스크로 그리고 테네브리즘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코코 미술은 페트갈랑트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용어만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키아로스크로 일단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카라바지오라는 바로크 시대 작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한 거예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한 게 맞는지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한 장면을 연출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품 보면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이 작품에서 빛을 받는 부분과 빛을 못 받는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지금? 딱 보여지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답을 아주 잘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딱 빛 받는 부분 있죠? 빛 받는 부분은 이렇게 밝게 여기서 빛이 오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빛을 못 받는 이런 빛을 못 받는 부분은 이렇게 어둠 처리로 어둡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키아로스크로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 자, 키아로스크로라는 단어는요, 일단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인데, 빛을 의미하는 키아, 빛을 의미하는 키아와 어둠을 의미하는 오스크로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키아로스크로.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빛과 어둠의 합성어인데, 그림에서 명암의 극적인 대비를 표현하는 기법을 바로 키아로스크로다라고 부릅니다. 명암의 극적인 대비.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키아로스크로라 부르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르네상스 시대, 우리 르네상스 시대 배웠죠.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명암법을 많이 썼다라고 배웠었는데, 우리 르네상스의 4네 가지 가장 큰 특징을 배울 때 명암법도 배웠었잖아요. 그때 사실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때보다 바로크 시대 때 크게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키아로스크로가 바로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 아까 우리 봤던 카라바지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렘브란트 등이 키아로스크로를 즐겨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주제가 되는 부분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둠 속에 묻히게 표현을 했다. 그것이 키아로스크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테네브리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테네브리즘. 이것도 바르크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테네브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에서 유래된 게 테네브리즘이라는 거고, 이것은요, 키아로스크로의 명암 대비를 더 극대화한 기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의 업데이트판, 레벨업한, 버전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르주 드 라투르라는 사람의 목수성 요셉이라는 작품인데요. 아까 키아로스크로보다 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빛 부분 있죠. 완전 밝지만 그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은 엄청 어둡죠. 더 극대화했다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인데, 카라바지오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사용하면서요, 화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극에서 조명을 주인공에게 비추듯이 강렬한 광선과 검은색에 가까운 배경의 극명한 대비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극 그 무대를 생각을 해볼게요. 연극 무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주인공한테 쫙 뿌려. 그래서 주인공만 쫙 밝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주인공 외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그 배경들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암전 처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착안을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이후에 그 기법에 영향을 받은 화가들에 의해서 테네브리즘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거죠. 거의
배경을 검정색에 가깝게 처리를 하고,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에 가깝게 배경을 처리하고, 딱 주인공이 등장한 부분처럼 주제 부분을 쫙 밝게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한 게 테네브리즘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카라바지오 기법에 영향을 받은 사가 집단들을 바로 테네브리즘 화파라고도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게 바로 테네브리즘이라는 용어였고요. 여기까지가 바로크 용어였고, 넘어가서 일단은 테네브리즘 화파의 페르메르, 베르메르라고도 불리우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테네브리즘을 활용을 한 거죠. 이제 무엇인지 딱 느껴지시죠? 딱 주인공 소녀의 주제 부분, 소녀가 딱 드러나는 부분은 밝게 표현을 하고, 배경과 빛을 못 받는 부분은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베르메르도 테네브리즘 기법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프리마투라도 사용을 하긴 했어요. 인프리마투라라는 것은 겹겹이 색을 쌓아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인프리마투라라고 하는데, 이 채색을 할 때 인프리마투라 기법을 통해서 채색을 했다라는 거지만, 전체적인 화풍 기법을 봤을 때는 테네브리즘 기법을 활용한 게 눈에 확연히 보이시죠? 네, 그것이 바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베르메르가요, 네덜란드의 바로크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코코, 마지막으로 로코코의 주요 용어는 페트갈랑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트갈랑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아한 연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아한 연애. 이거는요, 18세기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전원미 넘치는 야외에 모여서 개최했던 사교적인 모임이나 그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회화 작품을 바로 페트갈랑트라고 부릅니다. 페트갈랑트. 그러니까 귀족들이 놀러 다니는 것을, 그리고 모임을 갖는 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게 페트갈랑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갈랑트 하면 로코코가 딱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죠. 페트갈랑트는요, 페트 샹페트르라고도 불렸는데 전원의 연회라고도 불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가 있었죠. 이게 페트갈랑트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고대의 목가적인 취미를 반영해서 흔히 연극적인 설정이 뒤따르었던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큐피트들이 날아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큐피트들인데, 이게 왜 날아다니냐? 우리 여러분들 큐피트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큐피트가 뭘 의미하죠? 뭘 상징하죠? 여러분들 맞아요. 큐피트가 화살 쏴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게 큐피트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큐피트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대의 요소를 가미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젊은 귀족 남녀의 사랑과 쾌락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린 게 페트갈랑트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키테라 섬의 순례를 확대해서 또 눈여겨보면 남녀 한 쌍들이 놀러 나온 듯한 느낌이 딱 들죠. 사랑에 빠져 있고 여기 큐피트들이 날아다니면서 장난스럽게 놀고 있죠. 네, 이렇게 야외에서 귀족들이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놀러 다녔던 것을 주제로 그렸던 게 페트갈랑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각하급 위드랑 클래스 소식에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설문에 참여를 해줘야지만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꼭 명심하고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